새벽 5시, 기부금 아직 해도 뜨지 횡령판이로 않은 시각, 동행 좀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 텅 빈 복도에 쓸쓸한 빗자루 소리가 울립니다. 쓱, 쓱, 쓱. 복지관 현관문이 쾅 열리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복지관 직원들. 정혜수 씨 맞죠? 네네. 그런데 무슨 일이? 기부금 횡령 혐의로 동행 좀 하셔야겠습니다. 혜수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탁! 그 소리가 텅 빈 복지관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금고실에 들어가는 모습이요. 금고실이요? 저는 거기 들어간 적도 없는데요. 일단 서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경찰이 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복지관 직원들의 눈빛. 그 눈빛 속에는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역시 저런 사람이었어. 가난하니까 돈이 탐났겠지. 조용한 척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네. 20년 동안 우리 몰래 뭘 얼마나 빼돌렸을까? 수군수군. 사람들의 속삭임이 혜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혜수. 창문 너머로 복지관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다녔던 그곳.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153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도둑으로 몰린 한 청소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난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당한 그녀. 하지만 그녀의 팔에 새겨진 흉터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인생, 잃어버린 이름과 가족, 그리고 늦게 찾아온 평화.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60년대 초,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판자촌. 그 시절 서울에는 그런 동네가 참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틈새로 들어오고, 여름이면 모기와 파리가 들끓던 그런 곳. 정혜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혜수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 그것은 5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곳에서 어린 혜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아빠를 불렀지만 아빠도 없었습니다. 어머, 이 애가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지나가던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집이 어디야? 어린 혜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배가 고프고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애고 불쌍한 것. 얼마나 울었니? 목이 다 쉬었네. 할머니가 어린 혜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가자. 밥부터 먹이고. 그렇게 할머니는 혜수를 데려갔습니다. 판자촌의 작은 방.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공간. 하지만 할머니는 따뜻한 죽을 끓여 혜수에게 먹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해수는 허겁지겁 죽을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아 신고. 하지만 해수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이 아이 부모를 못 찾겠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키울게요. 할머니 혼자 사시면서요? 형편도 안 되시잖아요. 괜찮아요.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나무를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 거기에 또 입 하나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수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이름은 해수다. 정해수? 해수요? 그래. 바다의 물속.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바다가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크고 넓은 물이야. 언젠가 할머니가 보여줄게. 그렇게 해수는 정해수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성을 따서 정씨. 그것이 해수가 가진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진짜 자신의 이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누군가가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나무를 팔았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래기.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팔고 저녁에 돌아오면 허리가 꺾일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해수야, 오늘 장사 잘 됐어. 저녁에 고기 사줄까? 정말요? 고기요? 그래. 우리 해수 고기 좋아하지? 해수도 학교 대신 시장에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손님을 부르고 거스름 돈을 계산하고 할머니,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어느 날 해수가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가는 걸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우리 해수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돈 좀 모이면 보내줄게.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할게. 할머니의 손이 해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해수는 그 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해수가 15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해수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괜찮아, 해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병원 가요. 해수가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폐렴입니다. 그것도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진작 오셨어야 했는데. 선생님, 살릴 수 있죠? 우리 할머니 살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지만 입원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입원비. 그 말에 해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형편의 병원비라니. 해수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빌었습니다. 아저씨, 돈 좀 빌려주세요. 할머니가 아파요. 아줌마, 제발이요. 조금만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나도 없어. 다른 데 가봐. 결국 할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와 작은 방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해수야. 네, 할머니. 미안하다. 할머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말하지 마요. 할머니는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학교도 못 보내주고,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찾아주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혜수, 착한 우리 혜수. 할머니의 손이 혜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가냘퍼진 손. 혜수야, 할머니 없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할머니 안 죽어요. 사람은 다 죽어. 할머니도 때가 된 거야. 싫어요. 할머니 안 보내요. 혜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혜수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혜수야, 사랑한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혜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15살 소녀. 이제 진짜 혼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혜수의 삶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15살. 학교도 못 간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일, 청소, 파출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야, 거기에. 설거지 빨리빨리 해. 네네. 느려 터졌네. 일해 가지고 월급 받으려고. 식당 주인의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손을 놀렸습니다. 손이 트고 물집이 잡혀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20살이 됐습니다. 혜수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미싱을 돌리고 실밥을 따고 옷을 포장하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월급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혜수 씨, 오늘 야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야근이고. 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잘릴 테니까요. 잘리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혜수보다 5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박준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힘든 일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호가 말을 걸었습니다. 혜수 씨, 밥 먹었어요? 아, 아니요. 아직이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먹을래요? 두 사람은 공장 앞 작은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라면 2그릇. 그것이 두 사람의 첫 식사였습니다. 혜수 씨는 가족이 있어요? 아니요. 혼자예요. 저도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컸어요. 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처지. 그래서인지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혜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야근 후에 라면을 먹고, 쉬는 날에는 공원을 걷고, 돈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좋았습니다. 혜수 씨, 네, 우리 사귀는 거예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 저도요.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연인. 데이트라고 해봐야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25.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로 대신했습니다. 피로연도 없었고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혜수야, 미안해. 반지도 못 사주고. 괜찮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언젠가 꼭 사줄게. 약속해.
준호가 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혜수는 그 손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쪽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공간. 하지만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수야, 우리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자. 응, 그래, 같이 힘내자. 나중에 돈 벌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아이도 낳고, 그래, 아이도 낳고. 두 사람은 꿈을 꿨습니다. 작은 꿈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 오작동. 준호는 그 기계에 깔렸습니다. 여보, 여보. 혜수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보호자분이세요? 네네. 남편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장례는 쓸쓸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혜수는 혼자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30살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힘든 세상에 아이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버텼을까? 그때부터 혜수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면 또 잃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할머니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살자.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자. 혜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청소, 파출부, 식당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혜수는 39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청소부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청소 경력은 있으세요? 네. 20년 넘게 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지관 생활.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에 퇴근하는 일.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어느새 57세가 됐습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렸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화장실 청소, 복도 쓸기, 유리창 닦기.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인사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청소부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일이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요. 복지관 이사장 김도현. 나이는 55세. 복지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도현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사업 수완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10년 일하다가 40대 초반에 독립. 복지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기부금 모금 행사 준비는 다 됐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도 어려운 분들께 잘 전달되도록 합시다. 도현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사회사업가였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며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람,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면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의 일. 그날도 시장은 북적거렸습니다. 남대문 시장.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5살 도연은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7살 누나 도희도 함께였습니다. 도연아, 누나 손 꼭 잡아. 사람 많으니까 놓치면 안 돼. 응, 알았어. 누나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기 장난감. 도연의 눈이 장난감 가게에 꽂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로봇 장난감.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누나, 저기 봐. 로봇이야. 도연아, 가지마. 손 놓으면 안 돼. 하지만 도연은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누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장난감 가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난감을 구경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누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누나. 도연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누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누나. 도연은 울면서 누나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도연아, 왜 울어? 누나는? 뭐 몰라요. 손 놓았는데 없어졌어요. 뭐라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은 미친 듯이 누나를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을 뿌리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도희야, 도희야. 아버지는 목이 쉬도록 누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도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을 놓지 않았다면, 자신이 장난감에 정신이 팔리지 않았다면 누나는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그 죄책감은 평생 도연을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누나가 울면서 도연을 부르는 꿈. 도연이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 꿈. 누나 미안해. 미안해. 도연은 잠에서 깨어 울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꿈을 꿉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도연에게 부탁했습니다. 도연아, 누나를 꼭 찾아다오. 엄마 대신 내 어머니 꼭 찾을게요. 사람만 있다면, 어디서든 사람만 있다면.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도연은 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어쩌면 그것이 누나에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누나. 자신이 도운 사람들 중에 누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10년 전 이 복지관을 인수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복지관을 지금의 모습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지갑에 늘 사진 한 장을 넣고 다녔습니다. 50년 된 낡은 사진.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에는 7살 누나와 5살 도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팔에는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화상 흉터.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흉터. 그 흉터가 누나를 찾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2024년 12월 복지관에서 연말 기부금 모금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모였어요? 5억 2천만 원입니다. 와, 정말요? 대단하네요. 도연은 기뻤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도 보내고 식료품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금은
복지관 지하 금고에 보관됐습니다. 이틀 후 은행으로 옮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이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금고가 열려 있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도연은 급히 금고실로 달려갔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있어야 할 돈은 절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없어졌어요? 3억 원이요. 정확히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부해 주신 분들의 정성이 담긴 돈, 그 돈이 사라지다니.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복지관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봅시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벽 3시경 영상. 화면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금고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 허리가 굽은 체형. 청소부 유니폼. 저 사람, 청소하는 아줌마 아니에요? 직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정혜수 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혜수를 향했습니다. 혜수는 구석에서 걸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잠깐 정혜수 씨 이리 좀 와보세요. 경찰이 혜수를 불렀습니다. 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 새벽 3시에 뭐 하셨어요? 새벽 3시요? 집에서 잤죠. 왜요? 이 영상 좀 보세요.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고실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체형이랑 옷이 똑같은데요?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저는 금고실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비밀번호도 몰라요. 정말요? 근데 영상에는 사무장 박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틀림없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CCTV를 보세요. 체형이랑 옷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청소부니까 복지관 구석구석을 다 알잖아요. 정민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혜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도둑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남의 물건 한 번 안 가져갔어요. 혜수가 소리쳤습니다. 정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뭘 그래요? 궁하면 통한다더니. 도연은 CCTV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확실히 체형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청소부 유니폼도 똑같았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역시 그랬어. 착한 척하더니 가난한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좁은 방, 차가운 의자, 날카로운 조명. 정혜수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돈 어디에 숨겼습니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저는 집에 있었어요. 알리바이를 증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혜수는 혼자 살았습니다. 새벽 3시에 자신이 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비밀번호 몰라요. 금고실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CCTV에 찍혔잖아요. 그건 저 아니에요. 누군가 제 옷을 입고 한 거예요. 누가요? 증거 있어요? 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부인하세요? 순순히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구속은 면했습니다. 돈이 발견되지 않았고 혜수의 집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수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해고됐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혜수 씨. 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무하시기는 어렵습니다. 20년 동안 일했어요. 단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연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다녔던 직장, 그곳을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이 복지관 돈 훔친 사람이래. 애고 착해 보이더니 사람 못 믿겠다. 가난하면 뭐든 하는 거야. 무섭다 무서워.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트에 가면 직원들이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마치 정가자처럼 취급당했습니다. 혜수가 살던 월세방 주인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나가주셔야겠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다른 세입자들이 불안해해요. 도둑이랑 같은 건물에 못 살겠다고. 저는 도둑 아니에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여튼 이번 달 말까지 나가주세요. 혜수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좁은 방,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 곰팡이 냄새, 창문도 없는 암흑. 혜수는 그 방에서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 어떡하면 좋아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데려가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혜수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혜수는 여전히 용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청소 일자리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죄송해요. 마침 다른 분이 먼저 오셔서 거짓말이라는 걸 혜수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복지관 기부금 도난 사건 용의자. 그 기사 때문에 아무도 혜수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사무장 박정민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민 씨, 갑자기 왜 그래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도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민은 10년 넘게 복지관에서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직이라니. 잠깐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나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아닙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정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말하는 모습. 도연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민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찝찝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민이가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지? 사건이 해결도 안 됐는데? 도연은 노트북을 켜고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 걸음걸이가. CCTV 속 인물은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혜수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해수는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오래전 공장에서 다친 후유증이었습니다. 도연은 20년 동안 그 걸음걸이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인물은 절뚝거림이 없었습니다. 양쪽 다리에 균형 있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야.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다른 날짜의 CCTV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건 이틀 전, 정민이 퇴근 후 금고실 근처를 서성이는 장면,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장면. 저게 뭐지? 도연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서류에는 금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시를 위해 이사장 책상에 보관하던 서류. 정민이 그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도연은 다른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정민이 창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장면. 자세히 보니 청소부 유니폼이었습니다. 여분으로 보관하던 유니폼. 이게 어떻게?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 그가 범인이었다니. 도연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복지관 사무장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민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3억 원 중 2억 원이 정민의 비밀 계좌로 입금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정민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여권과 비행기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행, 경찰서 조사실. 정민은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누가 제 계좌를 도용한 거예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금고 비밀번호 촬영하는 것도, 청소부 유니폼 가져가는 것도. 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잡혔을 때 가방에 현금 5천만 원이 있었죠.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민은 자백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다 제가 한 거예요. 도연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10년 동안 함께 일했잖아요. 내가 정민 씨를 얼마나 믿었는데. 정민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은 모르시죠? 매일 큰 돈이 오가는 걸 보면서 저는 월급 200만 원 받으며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훔친 거예요? 기부금을? 어차피 기부금이잖아요. 누구한테 가든 뭐가 다릅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거나 저한테 오는 거나. 도연은 치가 떨렸습니다. 그 돈은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예요. 연탄도 못 대고 밥도 못 먹는 분들을 위한 돈이라고요. 그분들이나 저나 뭐가 달라요? 저도 힘들게 살았어요. 정민의 말에 도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혜수 씨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쉬웠으니까요. 정민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청소부, 혼자 사는 노인,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안 믿잖아요. 저는 그냥 그 사람 유니폼이랑 비슷한 옷 입고 허리 굽힌 척하면 됐어요. 다들 알아서 의심하더라고요.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직장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죠.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 아줌마가. 정민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탐욕. 그것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정민이 체포된 후 도연은 혜수를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골목.
낡은 건물. 좁은 계단을 올라 혜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 김도연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혜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혜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 뼈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허리가 90도로 꺾일 정도로. 혜수 씨,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네. 박정민 사무장이었습니다. 혜수 씨는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였어요. 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정민이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청소부 유니폼 입고 혜수 씨인 척 위장한 거였어요. 혜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진짜 안 한 거예요. 알아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이사장님,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아닙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사과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분을 저는 의심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혜수는 당황해서 도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혜수의 소매가 올라가면서 팔목에 있는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눈이 그 흉터에 멈췄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화상 흉터, 마치 나뭇잎처럼 생긴 흉터.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흉터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흉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디선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있던 흉터였습니다. 50년 전 누나의 팔에 있던 똑같은 흉터,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여서 생긴 흉터, 나뭇잎 모양.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흉터.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수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생긴 거예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할머니 말로는 제가 발견됐을 때 이미 이 흉터가 있었대요. 발견됐을 때요? 네. 저는 원래 고아예요. 5살 때 시장에서 울고 있던 걸 할머니가 데려다 키워주셨어요. 부모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도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살, 시장, 나뭇잎 모양의 화상 흉터. 혹시 그 시장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어디였는지는. 할머니가 남대문 시장 근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세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사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혜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늘 지갑에 넣고 다니던 사진.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혜수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7살쯤 된 여자아이와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 그리고 여자아이의 팔에는 나뭇잎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흉터, 저랑 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누나,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이 사진 속 여자아이가 제 누나예요. 5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누나, 김도희.
혜수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5살 때였어요. 시장에서 누나 손을 놓쳤어요. 장난감 가게에 눈이 팔려서 정신 차렸을 때 누나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찾았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도 누나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평생 그 죄책감으로 살았어요. 누나를 잃어버린 건 다 제 잘못이니까. 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어렴풋한 엄마의 얼굴, 따뜻한 손, 그리고 작은 남동생, 장난감 가게 앞에서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 도연아? 그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평생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누나, 도연이 혜수를 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재회, 복지관 청소부로 도둑 누명을 쓴 그녀가 복지관 이사장의 잃어버린 누나였다니. 두 사람은 좁은 고시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혜수와 도연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빈자리를 채우듯 도연이 혜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아파트, 혜수가 평생 상상도 못 해본 곳. 누나, 여기서 쉬세요. 이제 고시원 같은 데서 살면 안 돼요. 아니야, 난 괜찮아. 여기는 너무 과분해. 누나가 과분하다니요. 누나는 제 가족이에요. 유일한 가족.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도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라는 분이 키워주셨다고 했죠? 응. 시장에서 울고 있는 나를 데려다 키워주셨어. 낳아주신 부모보다 더 잘해주셨어. 가난했지만 그분은 지금 15살 때 돌아가셨어. 폐렴으로. 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 혼자였어. 이 사람 저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결혼도 했었는데 남편도 일찍 갔어. 누나, 그래도 버텼어. 죽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버텼어. 할머니가 꿋꿋하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제가 손을 안 놓았으면 그건 내 잘못 아니야. 넌 5살이었잖아. 하지만 그만해. 그거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마. 나도 이제 안 그럴 거야. 혜수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이제 만났잖아. 50년 걸렸지만 그래도 만났어. 그걸로 됐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오래된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누나,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빛바랜 잉크. 이게 뭐야? 어머니가 누나한테 쓴 편지들이에요. 누나를 잃어버린 후로 매일 한 통씩 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50년 동안. 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한 통 집어들었습니다. 도희야, 오늘도 널 찾으러 다녔단다. 시장 골목골목을 다 뒤졌어. 파출소도 가고 고아원도 다 돌아봤어. 어디 있니, 우리 딸? 배고프지 않니? 춥지 않니? 엄마는 널 꼭 찾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혜수는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도희야, 오늘은 네 생일이야.
7살이 됐구나.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 미역국. 어서 돌아와서 같이 먹자. 언제까지고 기다릴게. 도희야, 오늘 꿈에 널 봤어. 웃고 있더라. 건강해 보이더라.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 엄마는 매일 기도해. 우리 도희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도희 행복하게 해달라고. 편지는 수백 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까지 매일 한 통씩. 50년 동안. 도희야, 엄마 이제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얼마 안 남았대. 죽기 전에 널 꼭 보고 싶었는데.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는데. 미안해. 엄마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도연이한테 부탁했어. 꼭 널 찾아달라고. 우리 도희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엄마는 하늘에서도 널 기다릴게. 사랑한다, 우리 딸. 혜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50년 동안 몰랐던 사실, 버려진 줄 알았던 자신을 누군가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것. 엄마,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기억나지 않던 엄마의 얼굴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품, 자장가 소리, 부드러운 손길, 미역국 냄새, 웃는 얼굴. 누나,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누나를 찾으셨어요.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었어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두 분 다 누나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도연의 말에 혜수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린 가족을 원망했었습니다. 왜 나를 찾지 않았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시장에서 손을 놓은 건 나를 버리려고 한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늘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저 서로 엇갈렸을 뿐. 엄마 미안해. 나왔어. 많이 늦어서 미안해. 혜수는 편지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복지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복지관에서 기부금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고한 분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혜수 씨는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였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이미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연이 혜수를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혜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낯선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모두 정혜수 씨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증거도 없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그것은 폭력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폭력, 눈빛으로 하는 폭력. 도연이 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들 일어나세요. 혜수가 도연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도연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혜수 씨는 사실 50년 전 잃어버린 제 누나입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본명은 김도희. 5살 때 시장에서 헤어진 후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복지관 청소부로 20년 동안 묵묵히 일해오신 분이 제 피를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혜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고개 들어요. 도연이 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누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저요. 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복지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짝짝짝짝짝. 그 박수 소리가 혜수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박수, 인정받는다는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서울 근교의 작은 집, 마당에 꽃들이 피어 있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입니다. 마루에 앉아있는 한 노인, 정혜수? 아니, 이제는 김도희라는 이름을 되찾은 그녀. 머리카락은 휘어졌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누나, 점심 먹어요. 도연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역국과 반찬들. 또 이렇게 많이 차려서 둘이 먹을 건데 누나는 평생 못 먹은 게 많잖아요. 이제 많이 드셔야죠. 도희는 웃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평화. 그 평화가 마당의 꽃처럼 소담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네, 누나.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포기 안 하고. 도연도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버텨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린 5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도희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 이거 매일 읽어. 누나, 엄마가 날 얼마나 찾았는지 매일 읽으면서 엄마한테 말해. 미안하다고, 이제 왔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도요. 그랬으면 좋겠다. 효도 한번 못 해봤는데, 얼굴도 기억 못 하는데, 괜찮아요. 부모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누나 잘못이 아니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도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했던 하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했던 하늘. 이제는 그 하늘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 많이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동생이랑 같이. 도희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연이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누나. 그래, 같이.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찾은 가족. 힘들었지만 끝내 찾은 평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가난하니까, 못 배웠으니까, 허름한 옷을 입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보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사정은 묻지 않은 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혜수 씨, 아니 도희 씨는 평생 가난과 싸웠습니다. 5살의 가족을 잃고, 15의 할머니를 잃고, 30의 남편을 잃고, 혼자서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세상은 또 한 번 잔인했습니다. 도둑이라는 누명을 증거도 없이 그냥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50년 만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못 찾는 것보다 늦게라도 찾는 게 낫다고.
도희 씨는 60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김도희라는 진짜 이름을. 그리고 50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동생 도연 씨를.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정혜수 씨 같은 분이 계신가요?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청소부.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어르신. 그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누나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조금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가족이 있나요? 아니면 오해받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여러분 곁의 인생 이야기, AM153 인생 이야기였습니다.